숨막히는 정적이 한남동 고급 빌라의 거대한 다이닝룸을 지배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아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한지우는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이사,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뒤흔든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남편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국내 최고 로펌 에이펙스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남자. 오늘은 그들의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미슐랭 셰프가 출장 와서 준비한 요리들이 식어가고 있을 뿐 축하의 말은 오가지 않았다. 태주는 거의 1시간째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을 스치고 가끔 미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사라졌다. 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상대의 가장 깊은 속내까지 꿰뚫어 볼 듯 고요했다. 이 결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뜨거웠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지우에게 결혼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장이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법률 자문을 에이펙스가 맡고 있었고 강태주는 그 연결고리이자 방패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수상했다. 잦은 야근, 주말 출장, 그리고 지금처럼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노골적인 무관심까지. 지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스테이크가 다 식었어요. 지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힘이 있었다.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스쳤다. 먹고 있어. 중요한 업무 메시지라.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업무 메시지. 지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에이펙스의 파트너 변호사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내내 붙들고 있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태준의 오만함은 그가 아내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한지우가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 뒤에 가려진 사랑에 목마른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실례. 그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채 서재 쪽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지우 앞에서도 늘 사용하던 개인 화장실이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이닝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창이 떴다. 지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윤설아, 팀장 유. 자기야, 언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리고 그 아래 방금 도착한 사진 미리 보기가 떴다. 낯선 호텔 방을 배경으로 강태준과 윤설아가 거의 몸을 밀착시킨 채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윤설아, 태준의 로펌 후배이자 최근 에이펙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변호사.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태주는 오만하게도 비밀번호조차 설정해두지 않았다. 혹은 한지우가 감히 자신의 휴대폰을 볼 리 없다고 확신했거나 메시지 목록은 가관이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그 여자 한지우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같은 저속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미 동거할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심지어 윤설아는 태준에게 아우라 코스메틱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고
태주는 걱정 마. 이혼할 때 절반은 내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라고 답장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 여왕이었다. 감정 따위는 가장 무의미한 사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 아우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적대적 행위였다. 강태주는 남편이 아니라 적이었다. 지우는 방금 본 사진과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빠르게 촬영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원래 각도 그대로 뒤집어 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그의 입가에 다시 그 역겨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우를 보며 말했다. 미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기념일인데 와인이나 한 잔 더 할까? 그의 목소리는 능글맞았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잔에 닿았다. 좋아요. 우리 기념일을 위해서.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중에 날카롭게 울렸다. 태준은 지우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한 듯 와인을 들이켰다. 그는 몰랐다. 방금 그가 마신 것이 축배가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독배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다. 아니, 태준은 서재로 향했다. 마무리할 일이 남았어. 먼저 자.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지우는 침실로 돌아와 완벽한 메이크업을 지우고 실크 가운을 걸쳤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한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지우가 기다리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 대표님. 이 시간에 권민혁 변호사, 로펌 이든의 대표.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었지만 졸업 후에는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연락한 적 없는 남자.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권민혁이라는 것을.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겠어요. 지우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리고 제 회사도 지켜야 하고요. 강태준 변호사에게서. 그녀의 눈이 야경 속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고정되었다. 권 변호사님. 내일 아침 8시 제 사무실에서 뵙죠.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배신감에 눈물을 흘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얼음 여왕은 이제 복수를 준비해야 했다. 전화가 끊어지고 침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새벽 2시. 창밖의 도시는 잠들었지만 한지우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이 될 이혼 소송과 경영권 방어의 한복판에 선 사령관이었다. 강태준, 그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든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오만했지만 동시에 치밀한 남자였다. 아우라의 계약서상 허점, 지적 재산권의 취약한 고리, 심지어 주주들 간의 미묘한 갈등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을지도 모르는 적이었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똑똑하고 그보다 더 치밀하며 무엇보다 아우라가 아닌 오직 한지우 자신에게만 충성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권민혁을 떠올렸다. 법무법인 이든의 대표 변호사. 강태준의 에이펙스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간의 가장 복잡하고 더러운 분쟁을 외과수술처럼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권민혁은 언론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승소 불가능한 사건을 뒤집는 해결사로 통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경영학과 수업에서 만난 두 사람은 스터디 파트너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강태준과 달리 권민혁은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분석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지우는 기억했다. 도서관 구석에서 복잡한 케이스 스터디를 두고 밤새 토론하던 그의 지적이고 강직했던 눈빛을. 그는 언제나 한지우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강태준과 화려하게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졸업 후 지우가 아우라 코스메틱을 설립하고 태준이 에이펙스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는 동안 민혁은 조용히 자신만의 왕국 이든을 건설했다. 지우는 그가 자신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지금은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의 능력이 필요했다. 새벽 2시의 전화. 권민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준비된 목소리. 지우가 강태준 변호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8시 사무실에서 뵙조라는 지우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아우라 코스메틱 40층 대표이사실. 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그녀의 앞에는 밤새 정리한 강태준의 배임 및 기밀 유출 정황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고 권민혁이 들어섰다. 그는 강태준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몸에 맞춘 짙은 회색의 비스포크 슈트가 그의 단단하고 신뢰감 있는 체형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오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변호사의 날카로움으로 가득했다. 말씀하십시오. 지우는 서두르지 않고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다. 불륜의 증거가 담긴 사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윤설아가 아우라의 내부 자료를 요구한 사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권 변호사님. 제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녀는 어젯밤 찍어둔 사진과 태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을 태블릿 화면에 띄웠다. 증거는 명백했다. 강태준은 고의적으로 아우라의 기밀을 유출하며 이혼 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 했고 윤설아는 그 과정의 공범이었다. 강태준은 제가 감정에 휘둘려 무너질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민혁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이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고 분석했다. 지우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강태준 변호사는 큰 실수를 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대표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가져온 자료 몇 가지를 가리켰다. 이 메시지들은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그리고 상법상 기밀 유출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화려한 커리어가 사실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지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법적 맹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강 변호사는 대표님과의 관계를 이용해 아우라의 법률 자문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민혁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그는 감상적인 위로 대신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민혁의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드시면서 하죠.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사령관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지우를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강태준을 떠올렸다. 태준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지우의 능력을 이용했다. 그가 지우에게 보여준 보호는 언제나 거래였고 과시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권민혁은 달랐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민혁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제 변호를 맡아주세요. 조건은 강태준과 윤설아 두 사람 모두 법조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과 아우라 코스메틱은 단 1%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권민혁은 지우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 변호사와 윤설아 변호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대표님은 아우라 내부를 다스리십시오. 이제부터 이든이 대표님의 검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막아낼 겁니다. 권민혁과의 미팅이 끝난 지 정확히 3시간 뒤 한지우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와 함께 강태준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동시에 법무법인 이든의 이름으로 에이펙스 로펌과 강태준 개인에게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부당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이 첫 번째 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바로 다음 날 오후 에이펙스 사무실에서 윤설아와 승리를 자축하는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그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서류 봉투를 뜯어보고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한지우가 감히 자신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그의 충격은 곧 분노와 오만한 조소로 바뀌었다. 이 여자가 감히 자기가 뭘 믿고. 그는 윤설아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아우라의 모든 법률 계약서는 내 손에서 나왔어. 이혼, 좋아. 대신 뼈까지 발라먹어주지. 윤설아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자기야. 그 여자 거 다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자. 첫 번째 조정 기일은 2주 뒤로 잡혔다. 장소는 법원이 아닌 이든 로펌의 대회의실이었다. 권민혁이 양측의 체면을 고려해 제안한 장소였지만 사실은 강태준을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강태준은 자신만만하게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한지우가 고용한 변호사가 누구든 자신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약속된 시간, 이든 로펌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먼저 들어섰다. 그는 에이펙스의 파트너 변호사 2명을 대동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변호사 자격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윤설아가 바싹 붙어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치 자신이 승리자인 양 한지우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한지우는 이미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의 곁에는 권민혁이 배석했지만 그는 마치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류만 검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맞은편에 거만하게 앉았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한지우 씨, 이게 무슨 유치한 장난인지. 그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을 받았다. 강태준 변호사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가 아니며 오히려 한지우 대표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모든 책임을 지우에게 돌렸다. 윤설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죠? 지우가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준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재산 분할 요구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창립과 성장에 지대한 법률적 기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우라 코스메틱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50%. 그것은 사실상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협박이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내 법률 자문 없었으면 아우라가 이만큼 컸을 것 같아? 내조는커녕 잠자리도 제대로 안 해준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윤설아도 거들었다. 선배님 마음 떠난 거 뻔히 알면서 붙잡고 있었던 건 한 대표님 아닌가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은 그냥 깔끔하게 회사 절반 주시고 물러나세요. 그들은 한지우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분노하거나 울부짖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서류만 보던 권민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 측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게 에이펙스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태준의 변호사가 잠시 주춤했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라고요? 민혁이 말을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뜬 것은 5년 전 아우라 코스메틱 설립 당시 강태준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주주간 계약서와 경영권 보호 조항이었다. 강태준 변호사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게 무슨... 민혁은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 내려갔다. 제3조 사항. 창업주 한지우의 경영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며 혼인관계를 포함한 특수관계의 해소가 경영권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또한 법률 자문 계약서 제7조 2항을 에이펙스 및 강태준은 갑 아우라 코스메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로도 갑의 경영권 및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모든 법률 자문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배상한다. 권민혁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는 준비한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과 윤설아가 나눈 메시지 캡처였다. 아우라, 내부 자료 좀 빼줘. 경쟁사에 넘기게. 걱정 마.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야. 강태준과 윤설아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다. 민혁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분 50% 요구? 좋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강태준의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이건 우리가 역으로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강태준 변호사의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기밀 유출,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귀측이 산정한 아우라 지분 50%의 가치로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강태준의 변호사가 소장의 금액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너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권민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태준 변호사. 여긴 에이펙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지우 대표님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권민혁이 지우의 앞을 가로막듯 반쯤 돌아섰다. 그의 단단한 등이 지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지분 50%? 당신은 아우라의 지분은커녕 당신의 변호사 자격증과 에이펙스에서의 지위, 그리고 윤설아 씨의 미래까지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강태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권민혁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을 깨달았다. 윤설아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권민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정은 결렬된 것 같군요. 이제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윤설아 변호사님. 당신에게는 별도로 상간자 소송장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나 알아보시죠. 물론 강태준 변호사 말고요. 이든 로펌의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준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에이펙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설아는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권민혁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에이펙스 60층 강태준의 개인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팔로 휩쓸어 버렸다. 값비싼 위스키 병과 서류들, 트로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권민혁, 감히 권민혁 따위가, 그리고 한지우, 그 계집이 감히 나를.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한지우가 울고불며 매달리기는커녕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자신의 목을 겨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상대가 권민혁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늘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존재감 없던 녀석. 그 녀석이 감히 자신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태준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윤설아가 울먹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강태준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지만 않았어도. 그는 소리쳤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에이펙스의 파트너 자리, 명성, 그리고 한지우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막대한 부.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을 되찾았다. 그래,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한지우가 가장 아끼는 게 뭐지? 아우라잖아. 그는 윤설아를 노려보았다. 네가 접촉했던 럭스바이오 쪽 담당자 아직 연락되나? 윤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지. 그는 자신의 개인 금고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향후 3년간 신제품 로드맵과 핵심 성분 배합비의 왜곡된 버전이 담겨 있었다. 이걸 넘겨.
그리고 그들에게 팁을 하나 줘. 아우라의 신제품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동시에 내가 아는 기자놈들에게도 소스를 좀 풀어야겠어.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야. 특종 하나 줄게. 아우라 코스메틱. 한지우 대표가 돈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얼굴에 독을 바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단독 아우라 코스메틱 기적의 세럼의 1급 발암물질 아우라 톡신 불법 사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물론 강태준이었다의 말을 인용해 아우라가 원가 절감을 위해 미승인된 유해 방부제를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소셜미디어는 불타올랐다. 아우라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다. 아우라 불매, 발암물질 세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고객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든 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대표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모든 백화점에서 입점 철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김미영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투자자들 전화도 불이 납니다. 당장 해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지우는 말없이 손을 들어 김 팀장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비열한 반격임을 직감했다. 김 팀장, 침착해요. 지금은 부인해도 소용없어. 즉시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문만 배포하세요. 그리고 전 제품 성분 분석표와 식약처 승인 서류를 즉시 공개할 준비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RD 센터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럭스바이오가 방금 긴급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우가 스크린을 켜자 럭스바이오의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그들의 신제품 바이오 세이프 세럼을 발표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럭스바이오의 대표는 교활하게도 아우라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유해 성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이오 세이프 세럼은 유해 성분을 완벽히 배제하고 오직 안전한 천연 성분만을 사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신제품은 아우라가 내년에 출시하려던 주력 제품의 콘셉트와 매우 유사했다. 강태준이 흘린 왜곡된 정보와 미디어 폭로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룬 것이다. 아우라는 독을 파는 기업이 되었고 럭스바이오는 그 대안인 안전한 기업이 되었다. 강태준은 아우라를 단순한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4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지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의 비난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특히 평소 강태준의 집안과 가까웠던 박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대표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다른 이사들도 거들었다. 주주들 소송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당장 주가 방어 대책을 내놓으시오. 이 모든 게 한 대표가 이혼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 아니오.
그들은 위기의 본질이 강태준의 범죄 행위라는 것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지우에게 돌렸다. 박 이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한 대표, 지금 여론은 최악이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직에서 잠시 물러나는 게 어떻겠소? 아니면 강 변호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든가. 그것은 노골적인 퇴진 압력이자 강태준에게 굴복하라는 협박이었다. 지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얼음 가면 뒤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물러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제 사생활이 아니라 강태준 변호사의 범죄 행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회사를 범죄자에게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증거 있소. 박 이사가 비웃었다. 시장이 믿는 건 언론이지 한 대표의 주장이 아니오. 이사회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여기서 밀리면 아우라는 강태준과 이사들에게 갈기갈기 찢길 터였다. 그때 지우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권민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뉴스 봤습니다. 10분 뒤 대표님 사무실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쟁 사령실을 꾸려야죠. 한지우는 이사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를 향해 날아왔던 비난과 압박의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사무실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김미영 팀장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녀를 따랐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이사님은 괜찮아, 지우가 짧게 말했다. 그녀는 사무실 중앙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와 리더십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흔들리면 아우라는 그대로 침몰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권민혁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법무법인 이든의 데이터 분석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보이는 직원 2명이 노트북과 각종 장비가 담긴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김미영 팀장님,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이 사무실을 아우라의 워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사회의 혼란 따위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한 절대적인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지우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여기 있는 모든 전화는 제 비서가 관리할 겁니다. 한 대표님께 연결되는 모든 외부 연락은 지금부터 차단해 주십시오. 특히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는 모두 이든 쪽으로 돌리시고요.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지우의 거대한 원목 책상 옆에 회의용 테이블을 붙여 임시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이든의 팀원들이 노트북을 설치하고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동안 민혁은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들고 온 종이 가방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따뜻한 죽입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지우는 그가 내민 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며칠을 굶든 밤을 새우든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지우가 아우라의 대표로서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권민혁은 인간 한지우를 챙기고 있었다. 먹을 생각 없어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강제로라도 먹여야겠습니다.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숟가락까지 쥐어주었다.
이건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지금 쓰러지시면 강태준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드시면서 들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강경하지만 배려가 담긴 태도에 지우는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민혁은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죠. 두 가지 전선입니다. 첫째는 언론, 둘째는 럭스바이오입니다. 이든의 팀장이 스크린에 아우라 관련 기사들을 띄웠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1초 단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우라를 유해 기업으로 낙인 찍고 럭스바이오를 대안으로 띄우는 전략을 썼습니다. 매우 영리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죠. 실수라고요? 지우가 반문했다.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너무 서둘렀습니다. 강태준이 넘긴 정보는 왜곡된 정보일 겁니다. 럭스바이오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출시했다면 그 신제품 역시 어딘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포렌식 팀, 민혁이 팀원을 불렀다. 럭스바이오 신제품 출시 발표의 영상, 성분표, 그리고 강태준이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사 기자의 최근 3일간 모든 통신 기록을 추적하세요. 불법적인 수단을 써도 좋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 팀원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우의 사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모든 데이터를 RD 센터에서 다시 끌어올렸고 민혁은 그 데이터를 법적 증거로 가공했다. 밤이 깊어지고 지우가 피로에 지쳐 책상에 엎드리려 할 때면 어김없이 민혁이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마치 지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 전화가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빗발치자 민혁은 그녀의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이것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는 대신 전화를 받아 차분하고 논리적인 법률 용어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 뒤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존재를 느꼈다. 새벽 3시 지우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민혁은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예, 박 이사 말입니까? 그가 강태준 측과 접촉한 증거. 좋습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그는 지우를 무너뜨리려 했던 내부의 적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오직 아우라를 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포화를 대신 맡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워룸의 분위기는 극도로 굳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포렌식 팀장이 외쳤다. 강태준 변호사의 차명폰 통화 기록입니다. 3일 전 새벽 아우라 톡신 기사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박 기자와 15분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도 외쳤다. 박 기자의 개인 계좌로 어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금자는 윤설아 변호사의 오빠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설아가 공모하여 기자를 매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언론에 이 사실을 그녀가 흥분해서 말하는 순간 민혁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다. 아직입니다, 대표님. 그의 눈은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이건 강태준을 잡을 카드일 뿐 아우라를 구원할 카드는 아닙니다. 대중은 이미 아우라 유해 기업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증거를 지금 터뜨리면 강태준은 내부 고발자의 정당한 폭로였다고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지우가 물었다.
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과 럭스바이오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야죠. 그는 스크린에 럭스바이오의 신제품 성분표를 띄웠다. 이 함정의 이름은 가짜 구원자입니다. 함정의 이름은 가짜 구원자입니다. 권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워룸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한지우는 그의 말을 되뇌었다. 가짜 구원자. 그녀는 민혁의 전략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강태준과 럭스바이오는 스스로를 유해한 아우라의 대안이자 시장의 구원자로 포지셔닝했다. 이제 그 구원자가 사실은 악마였음을 증명해야 했다. 강태준이 럭스바이오에 넘긴 데이터는 그가 훔친 원본 데이터에 왜곡을 가한 버전일 겁니다. 민혁이 스크린에 띄워진 럭스바이오 신제품의 성분표를 가리켰다. 강태준은 한 대표님을 얕봤지만 아우라의 기술력까지 얕보지는 않았겠죠. 원본을 그대로 넘겼을 리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함정을 파뒀을 겁니다. 훗날 럭스바이오까지 위협할 목적으로 민혁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태준 같은 부류는 파트너조차 믿지 않는다. 그는 럭스바이오를 이용해 아우라를 무너뜨린 뒤 그 왜곡된 데이터를 빌미로 럭스바이오까지 손에 넣으려 했을 터였다. 우리 RD팀이 럭스바이오 제품을 역분석했습니다. 이든의 데이터 분석가가 끼어들었다. 찾았습니다. 치명적인 결함,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다. 그들이 사용한 안전한 천연 성분이라는 것은 아우라가 2년 전 테스트하다 폐기한 성분 배합입니다. 특정 빛과 반응하면 심각한 광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단기 사용으로는 모르지만 3일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발진은 물론 심하면 2도 화상에 준하는 손상을 입힙니다. 지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네, 민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강태준은 아우라를 발암물질로 죽이고 럭스바이오는 피부 괴사로 잡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틀 만에 이걸 역분석해낼 줄은 몰랐겠죠. 그는 강태준의 매수기자 리스트와 럭스바이오의 성분 결함 데이터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다. 이제 모든 패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를 지금 뒤집으면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될 겁니다. 강태준은 꼬리 자르기를 할 테고 럭스바이오는 즉시 제품을 회수하겠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스스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한 대표님께서 잠시 무릎을 꿇으셔야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지우는 즉각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강태준에게 항복하라는 거군요. 항복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굴욕감과 분노 때문이었다. 민혁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볍게 덮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건 연기일 뿐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무대 장치죠.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체온이 지우에게 힘을 주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이야, 한지우. 벌써 무릎이라도 꿇게?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 너머로 윤설아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민혁의 지시대로 목소리에 절망과 패배감을 실었다. 당신이 이겼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우라가 망하게 생겼어. 이사들은 당장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고
제발, 제발 그만해줘.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전화기 너머에 강태준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이제 와서 빌면 어떡해? 이미 늦었는데.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당신이 원했던 거, 지분 50%. 아니, 60% 줄게. 그러니까, 제발, 언론 좀 막아줘. 당신 에이펙스 파트너잖아. 이대로 아우라 망하면 당신도 좋을 거 없잖아. 그녀는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던졌다. 강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분 60%.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확이었다. 그는 윤설아와 눈빛을 교환하며 음흉하게 웃었다. 60%라. 내가 왜 당신을 믿지? 이미 배신한 여자를 믿어줘. 공증이라도 설게. 그냥 만나서 얘기해. 당신 요구 다 들어줄게. 제발. 강태주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좋아. 내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 거기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생각해보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성공입니다. 민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강태주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차례입니다. 민혁은 즉시 다른 팀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아우라 내부 네트워크에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내용은 3차 생산 라인 결함 발견, 기존 재고 전량 리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긴급 이메일입니다. 이 정보 반드시 박 이사 측근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세요. 이것은 강태준과 럭스바이오의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박 이사가 강태준에게 연락했다. 한지우가 3차 라인 결함까지 터져서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이 아우라를 통째로 삼킬 기회다. 강태준은 이 정보를 즉시 럭스바이오에 전달했다. 아우라가 곧 전량 리콜에 들어간다. 지금이 당신들 신제품을 시장에 깔 때다. 모든 물량을 쏟아부어라. 럭스바이오는 이 확실한 내부 정보에 환호했다. 그들은 아우라의 몰락을 확신하고 안전성 검증이 덜 끝난 자신들의 신제품 바이오 세이프 세럼의 대량 생산 및 출하를 지시했다. 전국 모든 드럭스토어와 온라인몰에 그들의 제품이 깔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호 아래 식약처의 정식 승인 절차도 일부 생략되었다. 모든 것이 민혁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승리를 확신했고 럭스바이오는 탐욕에 눈이 멀어 독이 든 미끼를 삼켰다. 워룸의 분위기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지우는 밤새 굳어있던 어깨를 폈다. 이제 내일 3시만 남았군요. 아닙니다. 민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3시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무대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는 김미영 홍보팀장을 불렀다. 김 팀장님, 지금 즉시 아우라 코스메틱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십시오.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강태준과 럭스바이오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대표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대표님의 손으로 직접 그들의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저는 그 무대 아래에서 대표님을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낼 겁니다. 운명의 날 오후 1시 5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뷰티 업계 1위 아우라 코스메틱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다. 지난 사흘간 주가는 폭락했고 여론은 한지호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얼굴에는 한 기업의 몰락을 지켜보는 잔인한 호기심과 동요가 가득했다.
강태준과 윤설아도 기자회견장에 와 있었다. 그들은 기자석 맨 뒷줄에 마치 구경꾼처럼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오후 3시에 있을 항복 미팅을 고대하며 한지우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윤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 오늘부로 아우라는 우리 거야. 오후 2시 정각. 회견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을 비췄다.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하지만 단상에 선 사람은 한지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법무법인 이든의 대표 권민혁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을 만들었다. 권민혁이 왜 저기에? 한지우는 평소의 얼음 여왕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사흘밤을 새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비웃음으로 지워버렸다. 어차피 저것도 마지막 발악이야.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코스메틱 대표이사 한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저는 최근 불거진 아우라 톡신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이 자리에 국민 여러분께 사죄해야 할 진짜 범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사죄가 아닌 고발.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난 3일간 아우라는 국민의 얼굴에 독을 바르는 기업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탐욕과 배신에서 시작된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민혁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혁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강태준과 윤설아가 호텔방에서 찍은 내밀한 사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자 아우라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에이펙스 로펌의 강태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같은 로펌의 윤설아 변호사입니다. 강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저게,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에는 강태준과 윤설아가 나눈 메시지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아우라 내부 자료 좀 빼줘. 경쟁사에 넘기게. 걱정 마.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야. 그 여자 거 다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자.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공모의 증거였다. 강태준 변호사는 제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우라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했고 상간녀 윤설아 변호사와 공모하여 회사를 강탈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강태준과 윤설아에게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우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의 차명폰 통화 기록과 아우라 톡신 기사를 최초 보도한 박 기자의 계좌 입금 내역이었다. 강태준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아우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을 매수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아우라 톡신이라는 유해 성분을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신들의 동료 기자가 돈을 받고 허위 기사를 썼다는 사실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자석에 앉아 있던 박 기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 기자가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끌고 나갔다.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도망갈 타이밍을 놓친 강태준에게 고정되었다. 강태준과 윤설아는 이 허위 정보를 경쟁사인 럭스바이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우라를 무너뜨린 대가로 럭스바이오의 신제품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더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럭스바이오의 바이오 세이프 세럼의 성분 분석표가 떴다. 그들은 아우라가 안전성 문제로 2년 전 폐기한 성분 배합을 훔쳐 마치 안전한 신제품인 양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권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폭로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실었다. 법무법인 이든의 권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희는 럭스바이오의 신제품을 긴급 수거하여 식약처와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럭스바이오의 세럼을 바르고 햇빛에 노출된 실험용쥐의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며 괴사하는 장면이었다. 회견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 제품은 강태준이 언급한 아우라, 톡신보다 수백 배는 더 위험한 광과민성 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과 윤설아 그리고 럭스바이오는 한지우와 권민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가짜 구원자의 가면을 벗고 진짜 살인자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다.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한지우, 이 미친년. 하지만 그가 지우에게 닿기도 전에 단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권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변호사, 당신을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부당경쟁방지법 위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윤설아 역시 수사관들에게 팔이 붙잡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스타 변호사와 그의 상간녀가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강태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지우를 향해 악을 썼다. 한지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지우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먼저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를 믿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더욱 강해진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이번 일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럭스바이오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분들께도 저희가 먼저 피해 보상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녀는 권민혁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완벽한 승리를 알리는 무대였다. 얼음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고 그녀의 곁에는 가장 든든한 기사가 서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진 폭탄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재계를 동시에 강타했다. 강태준과 윤설아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에이펙스, 로펌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내 최고라 자부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범죄자 속을 기밀 유출이라는 오명과 동의어가 되었다. 에이펙스의 창립자이자 대표 변호사인 박영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즉시 전 파트너들을 소집했다. 강태준. 그 멍청한 놈이 감히 펌 전체를 물에 빠뜨려.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결정은 10분 만에 내려졌다. 강태준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행동은 이미 펌 내부에서도 적이 많았다. 강태준을 즉각 파트너직에서 파면한다. 펌은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강태준 개인의 일탈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에이펙스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들은 즉시 한지우와 아우라 코스메틱을 상대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강태준이 에이펙스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다. 럭스바이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식약처는 즉각 바이오 세이프 세럼의 전량 리콜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들은 아우라를 삼키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존립 기반마저 잃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강태준과 윤설아가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태준의 눈은 퀭했고 윤설아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피해자 측 증인석에는 한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인석, 아니 사실상 검사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권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태준의 모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피고인 강태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하여 강태준 측 변호사 에이펙스에서 쫓겨난 그를 변호하려는 거물급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다는 우발적 범행과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그때 권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피고인 측은 지금 형사사건의 본질을 저급한 치적 문제로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강태준이 박 기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과 럭스바이오와 접촉한 통화 기록을 띄웠다. 이것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민혁이 강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며 언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기만한 지능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한 기업과 수많은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윤설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강태준의 탓으로 돌렸다. 저는 태준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녀의 서툰 연기는 재판부의 동정을 사지 못했다. 권민혁은 그녀가 럭스바이오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윤설아는 사랑이 아니라 돈을 위해 범죄에 가담한 명백한 공범입니다. 최후 변론의 시간.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우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한지우,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처음부터 여자처럼 굴었으면. 그는 지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권민혁이 지우의 앞을 가로막듯 나서며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지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그는 알고 있었다. 피해자 한지우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바친 기업을 잃을 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자들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판결의 순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준,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강태준의 두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피고인의 변호사 자격 연구 제명을 요청한다. 징역 7년, 그리고 변호사 자격 연구 제명, 강태준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피고인 윤설아, 범죄 공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변호사 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 윤설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강태준이야.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지우와 민혁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한지우, 권민혁, 내가 나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둬. 그의 추악한 외침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와 민혁은 법원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태준 변호사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권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을 향해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로부터 보호했다. 그는 지우를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비로소 지옥 같았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재판이 끝난 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법정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귀를 찢을 듯했던 기자들의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는 권민혁의 검은색 세단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빠져나갔다. 한지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거대한 피로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과 윤설아의 오열이 잔상처럼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들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차가 한남동의 익숙한 빌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과의 기억이, 그리고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권민혁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차를 한강변의 조용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몰았다. 그의 거처였다. 오늘은 여길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민혁이 차를 세우며 낮게 말했다. 제 집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반박할 기력도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혁의 집은 그를 닮아 있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깔끔하고 정돈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질녘에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의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웠던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곳에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가 흐트러지고 굳게 닫혔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얼음 여왕의 가면이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탄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는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곧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 앞에 놓였다. 캐모마일입니다. 안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우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재판정에서 강태준을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보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여기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영혼까지 난도질 당한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왜 나였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타겟이 되어야 했죠? 민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대표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대표님의 능력을 사랑한 게 아니라 대표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그의 소유물이 되기에는 너무 거대한 존재였죠. 그래서 부수려고 한 겁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못 가지게.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르겠어요. 이겼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다. 민혁은 그 연약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다시 가더니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익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마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법정에서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칼날 같았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이질적인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다. 전복죽입니다. 재판 때문에 며칠 제대로 못 드신 거 압니다. 일단 속부터 채우시죠. 그의 목소리는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승리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봐주는 이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죽을 반쯤 비우고 나서야 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권 변호사님, 그녀가 불렀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로서의 의무는 재판으로 끝났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그가 보여준 헌신은 단순한 변호사의 조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민혁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다. 그는 지우의 눈을 깊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가 되물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든의 대표로서 한 대표님 같은 거물 클라이언트를 이기게 하는 것. 물론 중요했죠. 수임료도 엄청났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대학 시절 기억납니까? 도서관 구석에서 밤새 케이스 스터디하던 거.
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때도 대표님은 늘 빛났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치열했죠. 그리고 강태준은 늘 그런 대표님 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즐겼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한강의 야경이 그의 실루엣을 감쌌다. 나는 그냥 한지우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열변보다도 무겁게 지우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변호사로서 아우라의 대표 한지우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냥 한지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 당신이 강태준의 옆에서 웃고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화살을 맞고 서 있는 당신까지도 언제나. 지우는 숨을 삼켰다. 강태준이 그녀의 성공과 배경을 사랑했다면 권민혁은 그녀의 본질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배신으로 얼룩진 그녀의 마음에 너무도 순수하고 강직한 고백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혁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소파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일단 쉬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재판도, 강태준도. 그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신은 서재로 들어가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요. 지우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담요를 움켜쥐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강태준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새로운 온기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배신과 음모로 휘청였던 아우라 코스메틱은 한지우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강태준과 럭스바이오의 몰락으로 오히려 아우라의 기술력과 정직성은 재평가받았다. 아우라, 톡신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게 되자 더욱 열광적으로 아우라를 지지했다. 주가는 V자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태준이 유출했던 왜곡된 정보 대신 진짜 신제품 라인업이 출시되자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아우라는 이제 단순한 뷰티 기업이 아니라 정의는 승리한다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다. 한지우는 여전히 얼음 여왕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차가움 속에서 강인함과 신뢰를 읽었다. 한지우 역시 변했다. 강태준과의 이혼 절차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기억이 깃든 한남동 빌라를 처분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는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마지막 결제 서류의 사인을 마친 지우가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차는 이제 한남동도 그녀가 새로 얻은 삼성동의 레지던스도 아닌 광화문의 한복판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든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난 6개월간 그녀와 권민혁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 있었다. 이든의 직원들은 이제 아우라 대표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우를 단순한 대표 변호사의 연인이 아닌 이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예우했다. 지우가 15층 로비에 도착하자 민혁의 비서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대표님,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권민혁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지우를 발견한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법정에서의 날카로움에서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두 사람이 아우라의 신제품
런칭 파티에서 함께 찍은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일 끝났어요? 지우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물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트렌치 코트를 벗겨주었다. 방금 마지막 재판 준비 끝냈어. 피곤해 보이는데. 그는 억지로 그녀를 안치고 자신이 마시던 커피가 아닌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루이보스 티를 내밀었다. 이것이 권민혁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강태준처럼 화려한 선물 공세를 하거나 과시적인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녀의 표정이 왜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묵묵히 챙겨주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보살핌이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또 박이사 잔당들이 트집을 잡아서 지우가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민혁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굳어진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내가 보낸 자료는 확인했어? 그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야.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들은 연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지우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남자 앞에서는 얼음 여왕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녁 먹으러 갈까? 민혁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며 물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좀 걷고 싶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좋아. 날씨도 딱 좋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른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쌍이었다. 차는 한강 공원 주차장에 멈췄다. 금요일 저녁의 공원은 선선한 강바람을 즐기는 사람들로 적당히 붐볐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 어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보다 이 평범한 산책이 지우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민혁이 강물이 가장 잘 보이는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우를 돌려세워 자신과 마주 보게 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우 씨. 그는 늘 그녀를 한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그날 이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가 지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렀고 이겼죠.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지우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재판정에서 나는 한지우 대표를 지켰지만 사실 내 모든 신경은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이 도는 케이스였다. 강태준은 당신의 빛나는 성공을 원했지만 나는 당신의 그늘진 아픔까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완벽한 커팅이 돋보이는 그녀의 이미지와 꼭 닮은 우아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지우 씨. 아니, 지우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남은 평생 아우라의 대표가 아닌 그냥 한지우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처럼 그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단호하고 명확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과의 첫 번째 결혼은 야망과 전략이 뒤섞인 거래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모습까지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이 남자에게서 얻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혁 씨, 그녀가 대답했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줘요. 민혁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강렬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깊고 따뜻한 미래를 약속하는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고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뒤에는 배신과 복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처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얼음 여왕은 마침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기사를 만나 그녀의 가장 견고한 성정인 에덴 이딘을 찾은 것이다.